자,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이제 총 우리 이제 형법 8회하고 그다음에 이제 형소 7회 가지고 총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우리가 여러분들이 선택형 대비해서 이 강의를 택하신 거 잘하셨고요. 왜 진짜 선택형 강의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최근에 이제 몇 년 사이에 계속해서 제가 변호사가 아닌데도 선택형하고 사례형에서 왜 1등 강사였는지 그런 거 한번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책은 일단 10개년 변시 문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법전협 그건 이제 4개년이 들어있습니다. 4개년 쫙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자, 여하튼 우리가 제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전부를 넣었었어요. 변시를 전부 넣었는데 여러분들 한 10년 지나면 문제가요 좀 많이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판례 변한 것도 많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양도 쓸데없이 반복되는 게 많아가지고 좀 뺐습니다. 뺐고, 그리고 이제 법전역 거를 오히려 1년 거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좀 걱정해서 그런 걸 좀 추가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요 정도 하면 거의 커버돼요. 거의 커버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택형이 이제 저 처음 해볼 때는 그렇게 어렵다 생각을 안 했어요. 이제 쭉 풀 때. 근데 이제 해설 달다 보니까 어려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 먼저 이제 좀 이제 정립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추가로 나중에 이제 판례, 최판 있죠? 그것만 추가하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25년 법전을 1, 2, 3차 당연히 그건 이제 보셔야 되니까 그것까지 해서 가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선택형 이게 올리기가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를 먼저 좀 채워놓고 그 다음에 그 외의 것들을 좀 이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법리 같은 걸 꽤 얘기를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막 이 많은 판례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비교되는 판례들을 좀 많이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변호사 시험만 강의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형법은 사실상 다 이제 강의를 하고 있어요. 다 직렬에서도 다 해설 달고 있어서 저 최근에 뭐가 계속 시험이 나오고 있는지 그게 다 연결돼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중요시하는 그런 판례들, 또 그리고 요새 또 막 어디를 되게 막 트렌드, 그러니까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교수님들이 좀 막 좋아하는 쪽들이 있거든. 이제 그런 것 등을 정보를 취합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그런 거니까 어쨌든 믿고 잘 따라하시길 바라겠고. 개강인데 목소리가 별로라서 죄송해요. 계속 수업이 많아서.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들, 그리고 뭐 좀 하라고 하는 거, 그런 걸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중에도 이제 뭐 객관식을 하겠지만 도중에 사례 관련돼서도 좀 말씀드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오늘 진도에서 저기 동기설 관련해서 해설은 잘해놨는데 답이 이게 수정이 안 된 게 2개 있어서 좀 짜증이 났습니다. 죄송. 그래서 좀 나중에 미리 자백을 할게요, 여러분. 자, 바로 앞에서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형 법정주의 5페이지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죄형 법정주의 딱 들어가면 아시다시피 뭐 맨 처음 이제 성문법주의 있고, 성문법주의, 그 다음에 이제 소급표 금지 원칙, 이게 이제 형벌 불소급 원칙이라고도 얘기하죠. 형벌 불소급 원칙.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명백성 원칙, 명확성 원칙, 명확성 원칙, 그리고 유최석 금지, 금지 원칙.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적정성 원칙인데, 사실상 우리 이제 적정성 원칙은 우리 형법에서는 잘 안 나와요. 이게 형사소송법, 형소랑 특히 이제 헌법에서 관련돼서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이쪽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헌법. 자,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 앞에 4개를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 또는 고전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라 그랬고, 이게 이제 요새 실질적 의미 또는 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라 그러는데 이쪽은 잘 안 내요. 시험에서 계속 나오는 쪽은 요 2개예요. 계속해서. 자, 이제 성문법주의랑 명확성 원칙은 거의 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법률주의, 또 관습형법 금지 원칙, 금지 원칙, 뭐 이런 것 등이 있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제 포괄임 금지 막 이런 것 등이 나오게 되는데, 법률 유보, 법률 우위, 이제 그런 것들이요 명확성하고 거의 연결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헌법재판소가 88년 이후 개원돼서 벌써 몇십 년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거 법 만들 때 이상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요새 없고,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 소급표 금지 원칙, 이거랑 이제 유최석 금지 원칙이 계속 판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소급표 금지 원칙 보시면, 자, 당연히 여러분 유리한 것은 소급 적용해요.
유리한 것은 소급 적용을 하고 이제 불리한 소급 적용을 금지하는 겁니다. 불리한 소급 적용 금지.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우리 이제 범죄 성립과 처벌 관련된 형법에는 당연히 적용되죠. 근데 이제 형법 말고 절차법, 우리 형소법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없습니다. 적용이 없고, 그 다음에 또 보안처분. 보안처분 관련해서 자, 원칙 어떻게 되죠, 여러분? 자, 일부러 형, 벌, 불속 원칙이라고 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형법에서 제재가 두 개 있죠. 형벌하고 보안처분이 있게 되는데 형벌에 적용돼, 형벌.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보안처분은 그 적용이 없습니다. 근데 유일한 예외를 하나 외우시면 돼요. 우리가 가폭법상에 가정폭력 처벌하는 특례법상에 사회봉사명령이 있어요. 가폭법상에 사회봉사명령. 자, 그래서 여기는 예외적으로 우리 판례가 적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주장창 계속 시험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게 되는 게 우리 판례 변경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판례는 뭐죠? 해석만 변화되는 거잖아. 우리가 조문은 그대로 있는데 해석만 변화되는 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떤 법률의 변경을 전제로 하는 소급표 금지원칙은 적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정도. 그리고 이제 가끔 또 나오는 게 우리 이제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 법률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거 외워두시면 충분하게 돼요. 그럼 이제 뒤에 배우겠지만 이제 유최석 금지원칙에서는요 하나만 좀 비교하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유리한 것은 유최석이 돼요. 유최석이 되고 불리한 유최석이 금지가 되게 되는데, 하나 조금 비교할 게 절차법 중에서 소추조건 적용돼요. 적용됩니다. 그래서 소추조건은 피고인한테 유리한 조항이죠. 우리가 이제 소추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형사소송에서 이제 배우겠지만 공소제기의 유효조건이에요. 공소제기의 유효조건이고, 그게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면 공소제기 후에는 법원에서 형식재판 사유,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소추조건, 검사 공소제기 때는 소추조건이라 그러고, 법원에서 유무죄 판단할 때는 그거를 소송조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기결 4가지, 그 다음에 공기판 6가지, 그리고 관할 위반 하나, 면소 4개 해서 총 15가지가 사실상 소추조건, 소송조건이에요. 하셨어요? 이제 그거 좀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피고인한테 되게 유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고인한테 불리한 유추해서 가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급표 금지원칙이랑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요것만 조금 구분하시라고. 원래 이제 형소법, 절차법 관련해서는 소급표 금지원칙 적용은 없지만 유추해석 금지원칙은 소추조건 안에서 적용된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외에 이제 우리 판례 보면서 좀 가보시면 돼요. 자, 한번 가봅시다. 5페이지 1번. 자, 옳은 거. 에어컨 하나만 켰더니 더 켜야겠다. 자, 1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면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정하더라도 죄형 법정주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그럴 리가. 이게 이제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 시행령이 아무리 지가 명확히 규정했더라도 상위법에서 명시적 위임이 없다고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첫 번째 성문법주의, 법률주의에 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처벌법규에 이거 올해 문제구나. 저도 익숙하지가 않아. 몇 번씩 풀어본 문제는 딱 보면 이제 쫙 보이는데 올해 딱 나온 거 보니까 익숙하지가 않더라고. 자, 2번.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서술적인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에 파생되는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 일일이 구성요건을 서술적 개념을 쓰면 형법 법전이 너무나 두꺼워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모든 그런 구성요건을 서술적 개념으로 서술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해설 한번 보세요. 해설 가서 보시면, 자,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볼게요.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통상 해석 방법에 의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규정되어 있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하셨죠? 그래서 이제 첫째 줄에 있는 것처럼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 구성할 건 아니라고요. 잘 알아두시고, 그 특징이 맨날 내던 쪽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냈어. 지문이 보면. 자, 3번도 보세요. 자, 이건 우리가 이제 33조 형사소법 33조 관련해서 이제
필요국선에서요. 336 1항이 필요국선인데 거기에서 맨 처음에 336 1항 1호가 피고인이 구속된 때인데